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5차 모의고사를 할게요. 이제 5차 모의고사는 이제 그 한국사 목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사 그 목표인데요. 자, 거기 이제 그 과목 학습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라든지 외관과 혼란, 정치 운영의 변화와 사회경제 변동, 사상과 문화의 변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딱 볼 수 있듯이 그 뭘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정치사 중심이에요. 정치사. 예. 그리고 정치사 중심이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회, 경제, 문화사가 조금씩 도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사 예전에 그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장학사 분인지 그 아니면 그 교육부에서 내려온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엔 정치사 위주로 이제 편성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경제사는 연구 실적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어넣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사회경제사가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과서에 정도 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주 많아. 그리고 되게 많은데 왜 교과서에 그게 들어갈 만큼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경제를 너무 강조하면 뭐랄까 민중사고 빠질 수 있고 페이지 배칭 등 어떤 활동사고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사 위주로 이렇게 재편한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거기 이제 들어갈 말은 뭐냐 중학교에 학습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도 뭘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정치사. 그래서 이제 예전 교육과정은 뭐 사회경제사라든지 뭐 문화사라든지 대관계사라든지 아니 문화사 말고 대관계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고등학교였죠. 근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정치사 중심이에요. 네. 정치사를 깔고 그 중간중간에 사회경제사, 문화사 필요할 것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제 요소에도 보이는 거죠. 되게 다 뭐예요? 정치사. 그다가 약간 뭐 사회경제사, 문화사 이렇게 첨부하는 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정치사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문화사를 중심으로 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보충 자료의 그 1페이지에 그 한국사 목표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한국사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관시켜서 가르치죠? 세계사. 이건 전에 있는 교육과정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패턴이고요. 근데 이제 전에 있었던 교육과정은 좀 다른 게 뭐냐. 뭘 중심으로 한다? 정치사 중심으로 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가 조항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 다, 라, 많은 거 각자 읽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이제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간접론자예요. 간접론자. 그래서 보통 사학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것이 간접론자들이에요. 여기 간접론자라는 것은 철학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철학의 간접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간접론에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들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크로치하고 콜링우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 객관식 문제에서는 크로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주관식 문제는 콜링우드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 크로치와 콜링우드를 양 기준으로 해갖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치와 콜링우드는 공통적으로 현재와 과거 중에 어디를 강조하죠? 네, 현재의 역사를 강조하죠. 그러면 그건 누굴 비판하게 강조한 거예요? 랑케가 어디를 강조했죠? 과거의 역사를 강조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간접론자는 현재의 역사를 강조한다. 그게 이제 크로치의 발언에서는 볼 수 있는데 크로치는 뭐라고 했어요? 랑케의 역사를 죽은 역사라고 했죠. 거기에 역사가의 어떤 숨기 뭐냐면 숨을 불어넣어야지만 산역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뭐가 되면 현대사가 되는 거, 현재 역사가 된다. 근데 이제 크로치하고 콜링우드가 좀 다른 게 있어요. 크로치나 콜링우드는 현재 역사나 사상의 역사 두 개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 내포하는 의미는 달라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보충 자료를 이제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간접적 역사학자들은 아까 얘기한처럼 현재주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간접적 역사가들의 어떤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본적으로 이들은 역사적 이해의 고유성, 개별성을 강조한다. 예, 일반성을 부정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느 것을 반대하는 거죠? 랑케 사관을 반대하고 한다면 틀리죠, 여기서. 랑케도 뭐죠? 개별성 강조하잖아. 근데 뭐에 반대인 거야, 이거는? 신실증주의자들. 신실증주의자는 누구예요? 햄펠이나 포포같이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적인 어떤 법칙성을 역사학에도 적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또는 신실증주의자 외에도 누가 있어요? 법칙적인 걸 강조한 신사학 계열들.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은 자연계 사건의 연구, 외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역사는 역사적 사건, 인간의 행위, 내면을 강조한다. 그러면 요게 주의할 것은 내면을 강조한다 해서 외면을 무시한다. 그런 게 아니죠.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보되 다만 내면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랑케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뭘 강조하는 거야? 어떤 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내세우냐면, 자, 여기 사상의 역사를 강조하죠. 자, 이 사상의 역사가 강조, 그 다음에 현재의 역사를 강조해요. 근데 이 크로체나 콜링우드가 사상의 역사나 현재 역사를 이제 강조를 하지만 의미가 좀 다르죠. 의미가. 자, 먼저 이제 사상의 역사라는 것을 볼 때 크로체의 사상의 역사는 누구의 사상의 역사죠? 역사가의 사상의 역사. 역사가가 생각하는 사상의 역사죠. 근데 이제 콜링우드가 생각하는 사상의 역사는 재현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가가 생각하는 사상이 아니라 뭐죠? 그 당시 역사적 행위자가 생각하는 사상이야. 그래서 요게 좀 다르다는 거. 이게 이제 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역사도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역사는 지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크로체는. 네, 크로체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콜링우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지금 입장에서 받아보는 거야. 좀 약간 다른 거야.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역사하고 사상의 역사가 콜링우드와 크로체가 다르다. 의미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크로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은 현재 역사에 관심이고 그렇지 못한 역사는 뭐다? 랑케식 역사는 죽은 역사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요. 그런 랑케식 역사를 연대기적 역사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자, 콜링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역사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서 이제 세 가지를 제시했죠. 그래서 2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역사를 연구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판단해야 되죠. 객관적 사실을. 네. 객관적 사실을 판단할 때 그 사료가 다 주어진 게 아니죠. 곳곳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무슨 상상을 통해서 메꿔나가는 거죠? 성역적 상상. 이 성역적 상상의 개념은 뭐와 이제 비슷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보관이나 삽입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재의 어떤 것들을 이제 그 당시 과거 사람들의 어떤 사료를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메꿔보고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봐야겠죠. 이제 사료를 통해 내면을 봤으니까. 자, 그때 이제 내면을 볼 때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 이게 재현이죠. 재현. 재현. 그래서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고하여 그 역사적 행위자의 사상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활동, 이걸 재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현과 관련된 이 예문은 노란 책에도 있고, 남색 책에도 있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자, 다음은 체교사 수업일지다. 자, 간연론자들의 역사학자의 생각을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기획에 대한 크로체의 입장을 말해보시오. 자, 사상의 역사가 뭐죠?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죠. 역사가 자신의 사상. 그런데 이에 반해 콜링우드는 역사가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생각을 말해요. 네, 요게 이제 사상에서 이제 역사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수신의 목적, 의도, 상상을 재사고한다. 이건 뭐죠? 콜링우드가 얘기하는 뭐죠? 재현이죠. 재현. 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것들은 아까 사회적 상상을 통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 다음에 내면으로서 재현을 한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 재사고나 재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었던 상업적 상상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찾죠? 과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현재에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역사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접유전자를 공부할 때는 프로츠하고 콜링우드를 이제 좀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근데 최근에는 콜링우드 쪽이 많이 나오니까 콜링우드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프로츠와 콜링우드의 사상의 역사, 현재 역사가 어떤 의미가 차이점이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에 이제 관련된 사료는 뭐와 관련된 사료냐면 김현창의 난과 관련된 김현창. 그래갖고 이제 그 김현창의 난과 관련된 그 사료고, 관련된 이제 해석 부분은 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4페이지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김현창의 난도 그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김현창의 난은 왜 일어났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김현창이 일어났던 때가 어느 왕 때예요? 네. 그 성동왕, 그러니까 뭐냐? 헌동왕 때죠. 헌동왕. 네. 헌동왕 때인데 김현창은 이제 누구의 그 뭐냐면 아들이냐면 김주원의 아들. 네. 김주원이 모여관계 직계로서 왕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뺏겼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그 명주주가 물려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한참 후에 헌동왕 때 반란을 일으켰던 게 김원창의 난이다. 그러면 이 김원창의 난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날 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 왕실을 왕위를 체제하는 게 아니라 뭐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거고, 그때 여러 지방 세력들이 결합이 돼서 공개를 한 거죠. 예. 결국에는 실패를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지방 세력이 추정이 났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완전히 모욕의 집계는 어때 정치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문왕계제가 거의 왕권을 차지하는 어떤 이제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김현창 난이 이제 실패하고 나서 결국에는 김현창이 난이 나서 1, 2년 뒤에 다시 김본문은 누구죠? 그 아들이죠. 그래갖고 이제 한산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국권은 진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김원창이 일어난 정치적 배경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원창의 아버지 김주원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성도왕이 이어서 왕에 올려야지만 대신에 누가 된 거예요? 김경식이 되죠. 원성왕이.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설화가 있죠. 뭐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김주원이 왕이 되려고 이제 금성에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뭐가요?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울만이 넘치고 다리가 끊겨갖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명이다 해갖고 신하들이 김경신을 내세웠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서가적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원성왕계 김경신의 세력이 더 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충 페이지에 3페이지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공군형 기출 관련된 문제 2문제 연달아 나왔죠? 그것도 같이 풀어보세요. 또 나올 수 있어. 예, 김현창이 나는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뭐냐면, 자, 다음 정관과 관련된 기구를 말해보고, 이 기구의 성격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직강소와 관련된, 직강소. 예. 그래서 직강소인데, 직강소와 관련된 직강소의 성격은 자치적 민정기구죠. 예. 그래서 이 직강소도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예전에. 그럼 이 사료가 좀 낯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사료는 패전개혁안 관련된 사료밖에 기억이 안 나. 교과서에 예전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근데 동학농민운동에 그 관련된 사료가 패전개혁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 사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들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국부쌤이나 신부쌤 찾아보면 거기 그 사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애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많이 발라두세요. 예, 그래갖고 사료들을 좀 익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전개혁과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중요시했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패전개혁과 사료가 어디에 나왔죠?
오지영 동학사거든요. 이 동학사는 1940년에 오지영이 만든 소설책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다른 사료들은 이제 주로 동학의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 뭐 정부 측이라든지 일본이나 양반 관료들 관련된 기록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해가지고 주로 오지영의 동학사가 이제 유일하게 동학 교도들이 남긴 사료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많이 발췌해갖고 썼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오지영이 이건 역사 사실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뭐죠? 일종의 소설책에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해갖고 이제 최근에는 교과서에도 많이 빠져 있어요. 요 사료들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들, 동학농민들 관련 사료들 폭넓게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직강소는 전라도 일대 이제 널리 이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그 개혁안들을 실천하는 어떤 전위기구로서 역할을 하죠. 다만 이제 어느 지역만 이제 설치가 안 됐냐면 전라남도 지역인 나주 지역. 나주 지역은 예전부터 어떤 세력들이 강했어요? 양반들이 강했죠. 거기에서는 이제 제대로 실시를 못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강소가 냈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동학농민운동 관련돼갖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순서. 동학농민운동의 순서 있죠? 그 순서도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순서도 예전에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요거 순서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대원정의 결과를 2가지를 서술해보고 원정다시의 기획과 니은이 어떤 강조가 있는지 각각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나는 1405년에 서양으로 사신을 갔으며 지금까지 모두 7차례다. 들른 번국은 뭐 월남, 자바, 뭐 스리비자야. 그 다음에 시암 등등등등 있고요. 자, 이게 1405년 영납 3년 벌써 답이 나왔죠? 나는 누구죠? 정하죠. 정하. 그래서 정하의 대원정이다. 그래서 정하의 대원정은 01년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 수능에도 자주 언급되어 있어요. 그냥 언제가 나왔어 또. 그리고 예전에 13년 기출 문제인가 객관식 기출 문제인데 정하의 대원정이 있고 그리고 들린 나라들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나라들 물어보는 게 있죠. 특징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유추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했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뭐냐면 보충자를 좀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정하의 대원정은 이제 배경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배경, 국내 직물제품이라든지 도자기 철제품 생산의 발전을 바탕으로 했고 영납제의 권위를 떨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국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공국가 유치인데 그 명나라는 망할 때까지 무슨 무역체제를 유지했죠? 조공무역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할아버지 때인 누구 때? 홍무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홍무제의 조공무역은 폐쇄적이야. 근데 그 영납제의 조공무역은 뭐죠? 확장적이죠. 그래서 여러 조공국들을 유치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역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뭘 확대시키려고 했다? 공무역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조공국가의 유치가 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자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올 때 중동에는 누구 제국이 있었죠? 티무르 제국이 있었죠. 그 티무르가 이제 그 당시 그 명을 원정하려고 했어요. 그럼 왜 원정하려고 했을까요? 원은 몽고족이죠. 자기들 칭기스칸 자손이라고 이제 자칭했으니까. 그래서 원의 원수를 받는다고 해서 명을 공격했는데 도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근데 이게 영납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사가들 일부는 이걸 좀 연결시켜가지고 사전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원정했다. 이런 이제 견해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은 이제 중국인의 항해술, 조선기술, 나침판 등이 종합적 뒷받침 가능했고, 그 다음에 남해 원정 위에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확대됐고, 그 다음에 대외적 명의 위신이 강화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갖고 동남아 학교도의 진출 계기가 만들어져요. 네, 진출 계기. 그럼 그전에는 학교도에 없었냐? 있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요걸 계기로 더 확대된 거죠. 근데 이거는 중국 정부가 원했던 건 아니야. 의도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정부가 많이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많이 빠져나간 거야. 특히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나 경제가 발달됐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물건을 동남아시아 팔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거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가게 되고, 그 동남아시아 하교 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후에 이제 영락제 이후부터 역대 황제들은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거기 있지 말고 동남아시아 돌아와라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안 돌아와. 하여튼 그 당시 하교 사회 형성에 큰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럽의 지리산을 발견 이전보다 더 빨리 했죠. 규모도 더 크고, 일부 이제 뭐냐면 정화의 원정 일부는 어디까지 가요? 별동대가 아프리카까지 가잖아요. 동해안까지 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영락제 이후에 어떻게 돼요? 7번째 같이 이제 그 정화의 원정 중단하게 돼. 그래갖고 왜 중단하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해양세력과 뭐냐면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큰 배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 그 기록들을 거의 없애버려요. 공식적인 기록.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은 되게 민간에서 들어온 기록들이나 아니면 소설책에 있는 내용도 있죠. 예. 그래갖고 이게 들어온 기록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정확한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인들 뭘 통해서 의지하는 상상력, 판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좀 잘못된 기록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기록 원정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원정의 결과나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거 그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원정의 결과는 이제 제가 답안에서 뭘 제시했냐면 조공국의 확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하교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이제 질문을 이제 댓글 하시는 것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답안이 이러한데 어떠냐? 네,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몇 번 말했지만 예시 답안이에요. 충분히 기본서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면 충분히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걸 맥락적으로 하고 이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근거는 정확한 아닌데 역사적 맥락은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합당뜨리지 못한 게 뭐냐면 유추가 들어가잖아. 추론이 들어가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기본서 교과서에 있는 것을 애워갖고 쓰는 게 그지. 자기가 이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맞긴 맞죠. 근데 여기는 정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 쓰시면 틀린다는 거예요. 점수가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읍과 니은은 그냥 레왕조.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아유티아 왕조죠. 예, 좀 기억을 해두시고, 레왕조와 아유티아 왕조도 기타사 관련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사도 10년도 이후에는 거의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낼 것 같거든요. 예, 특히 베트남사 같은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있고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무스타파 칼만의 정기문이다. 자, 다음 밑줄친 기획의 조약의 명칭을 말해보고 이윤과 관련된 무스타파 칼만이 했던 개혁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연합군은 전쟁 기간 동안 투르크에 경치했던 양압지역을 나눠 가졌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나눠 가졌는데, 요때 이제 그 조약이 사이코스 피코 조약이 있어요. 좀 약간 생소한 조약인데 교과서 나와 있어요. 예, 요거 그냥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누구의 개혁이죠? 근데 터키 공화국 거듭됐던 무스타파 칼만의 개혁이죠. 그래서 무스타파 칼만의 개혁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보충 페이지 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무스타파 칼만은 젊은 시절 때 무슨 그 당이 활동했냐면 청룡 투르크당이 활동했어요. 이 청룡 투르크당은 압둘 하미드 2세가 그 전에 이제 전제주의 정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 그 폐하고 이품군주제를 이제 내세웠죠. 그래서 혁명에 성공해갖고 이제 이품군주제 전환했는데, 이때 개혁 내용은 여성차별 철폐, 언론자유 보장, 근대시설 확장, 그 다음에 민족사업 보호 등등이 있는데, 이런 근대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트루크 민족주의를 내세웠죠. 트루크 민족주의.
예.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는 다민족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스만 투르크가 유지됐던 거는 예전에 이제 술탄들이 뭘 했기 때문에 간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투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반발해서 뭐가 나온 거야? 아랍 민족주의가 나타나죠. 아랍 민족. 그래서 와하브 운동도 일어나고 등등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 외교적으로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실수를 했죠. 줄을 잘못 썼죠. 어디에 썼어? 1차 세계 독일 편에 선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꼴딱 망하고, 그래갖고 이제 세브나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 비투르크인들 거주지가 상실되고 이제 고작 이스탄불하고 이 뭐냐면 터키 그 오늘 소아시아 반도 정도만 있었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이제 청년 투르크당에 젊었을 때 이제 활동했던 무스타파 칼말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투르크 국민당을 결성하고요. 그러면 앙카라에서 국민회의를 소집해서 임시정부 수립하고 그리스를 격퇴하고요. 술탄제도를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해요. 그래서 터키 공화국을 수립한 도시가 어디죠? 앙카라. 외워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애들한테 그 터키의 수도가 어디냐 물어보면 뜨거운 물어보면 모른다는 애들도 많고 이스탄불이 탁 나와. 왜냐면 이스탄불 유명하잖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스탄불 쓰시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뭘 써야 된다? 앙카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앙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이게 되게 세속주의에 입각한 건데, 보통 이제 그 이슬람 국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예 정교일치 국가가 있어. 그러니까 이슬람의 쌀리아를 내세워갖고 통치하는 국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정교 분리 국가가 있어요. 정교 분리 국가는 뭐냐면, 대다수는 뭘 믿어? 이슬람교를 믿어.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종교야. 그냥 개인적인 믿는 거고, 그리고 그 통치는 뭘로 하죠? 유럽식 헌법이나 이런 법률 제조 가지고 통치를 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여기 나온 터키, 세속주의 국가다 그렇죠? 뭐 시리아,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샬리아법을 폐지하고요. 종교 분리, 그 다음에 여성 참주권 허용하고, 그다음에 폐습개혁, 근대적 교육제도 실시, 문자를 통일하고요. 태양력 사용 등등등.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성을 뭐 사용하지 않죠. 이분이라는 것은 뭐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성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때부터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무스타파 칼마조차도 아타투르크라는 뭐예요? 성을 사용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한 4-5개 정도만 달달 외우게 돼요. 4-5개.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개혁 정책 내용들 꼭 외우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 이 개혁 정책 관련돼갖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은 다음과 같은 교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해보고, 막스 베버 견해를 제시하고요. 칼뱅 교회가 전투적 교회로 되었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칼뱅이 이제 그 유명한 책이 있어. 이 그리스도 강요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 것은 뭐죠? 우리의 신이 그 영원한 섭리로서 누구나 구체하고 원하고 또한 누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가를 그 영원 불변의 섭리 속에 미리 정해져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 뭐죠? 예정설이죠. 예정설.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없어. 우리는 의지가 없고, 우리는 의지 없이 누구의 의지에 종속되죠? 신의 의지에 종속이 돼. 그러니까 뉴턴의 노와 비슷해. 노예 의지론 있죠. 네, 노예 의지론. 그래갖고 이제 신이 얘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얘는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이미 결정됐어. 그리고 얘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뭐죠? 신의 의지가 내포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조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결정된 게 아니야. 다 뭐죠? 신의 의지에 결정된 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린 자유의지가 없어. 누구의 의지가 시켜가지고 한 거야? 자유의지, 뭐죠? 신이 시켜가지고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걸 칼뱅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칼뱅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한번 보충자를 보고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충자 6페이지 펴보세요. 칼뱅은 솔직히 기출 빈도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 역경원 관련돼갖고 한 13년도인가요?
그 12년도인가 그때 관련돼 갖고 한 문제, 그것도 단독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역교도가 관련돼 갖고 잠깐 스쳐가는 문제가 나왔는데 칼뱅보다는 루터가 이제 뭐냐면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칼뱅은 그 스위스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어디로 쫓겨났어요? 스위스 쫓겨났죠. 근데 스위스가 전에 이제 무슨 개혁이 있었냐면 쭈피크리라는 사람이 개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개혁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칼뱅이 이제 그 스위스 와가지고 이런 이제 그 개혁 정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뭐죠? 그리스도 강요. 여기에서 예정선이 나오고, 예정선은 이 사람이 처음 주장한 건 아니죠. 그 전에 로마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주장한 거야. 원시 기독교 철학 중에 일부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정선은 이제 선악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의지가 상실됐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된다. 그리고 신이 그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신이 이제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그 신의 영광을 현실에서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죠. 선택받은 교회죠. 타인은 뭘까요? 선택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쳐부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발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래시에 보면 그래서 악마들과 싸울지다 제약받은 형제여는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찬송가 구절이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다 선이야. 그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악마고 악이야. 선이 악을 쳐부시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전투적 교회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선명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뱅은 이제 이 사람이 쭈이리에 가갖고 제네바에 가갖고 이제 신정정치를 했다. 신정정치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피곤해.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성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의식 다 폐지시켜요. 이거는 칼뱅보다 더 강력하죠.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에는 성사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체 성사나, 그 다음 세대식 같은 건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체 성사조차도 폐지시켜요. 근데 이제 성체 성사를 폐지시켰다 성찬신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성찬신은 이제 뭐냐면 상징적인 거고, 성체 성사 자체는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그 성체 성사를 폐지시키고 하체설 부정하죠. 그리고 대신에 성령 임재설 내세요. 여기에는 이제 성체 성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 카톨릭에서는 모순 성사가 있죠? 실성사가 있죠? 그래서 이 실성사 교회에서 하는데 그걸 이제 받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죽은 후에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성사한 것은 누구부터 위임받은 거야?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거야. 교황이. 그래서 교회가 이제 대신 그걸 하는 건데, 실성사 중에 성체성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 성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뭐죠? 몸이야. 몸으로 대변하는 게 뭐야? 빵과 뭐냐면 포도주. 빵은 뭘 상징하고 있죠? 빵은 뭘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이걸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그대로 해석해. 원문 그대로. 그래갖고 예수님의 그 뭐냐면 빵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피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에는 뭐가 있죠? 아니야, 예수님 빵에는 몸이 있고 포도주에는 피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빵과 포도주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제 한원된다. 그대로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갖고 이걸 하체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에 반해서 뉴턴은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죠. 뉴턴은 뭘 주장해요? 공체설 주장해요. 공체설. 그래서 이 뉴턴은 그 성사는 인정하지 않는데 세대성사와 성체성사는 인정하거든요. 두 개는요. 그래서 공체설을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공체설은 뭐냐면 같이 따라가 있다는 거야. 빵과 포도주에 뭐가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같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은 예수님의 몸하고 피야. 예를 들어갖고, 그럼 핸드폰이 있으면 같이 뭐가 따라가 있어? 케이스가 있죠. 케이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피와 그다음 몸은 그 핸드폰이에요. 근데 요 감싸고 있는 건 뭐죠? 그 뭐냐면 포도주와 그 다음에 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이 그 뭔가 피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포도주의 빵과
포도주빵은 그 옆에 누가 있지?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같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공채설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쯔피크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얘네들 주장은 뭐냐면,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다.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 의미지, 그게 꼭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칼뱅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 임재설을 주장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성령이.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에는 그 성령이 들어가 있다. 이게 성령 임재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하체에서는 부정한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성령 임재설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에 이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근면하게 직업의 작업 노동에 종사하고 사치 낭비 배경, 그리고 재화 축적 긍정,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형성했고, 나중에 이게 자본주의와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대도 있어요. 하여튼 이제 막스 베버가 그렇게 주장했던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칼뱅팍은 이제 전파가 됐죠. 그래갖고 칼뱅팍 잉글랜드는 뭐라고 부르죠? 청교도.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프랑스 위그노, 네덜란드 보이시로 부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줬냐? 여기에서 재화의 축적을 긍정하고, 축적된 재화를 전략을 통해 자본 형성하면서 금욕적 소비 업체를 재생산에 투입해서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유교, 중국하고 다르죠? 중국은 재화 축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은 내세보다는 어디가 강조해요? 현실을 재화를 그리고 되게 체면을 강조하죠. 민지를 되게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체면, 그 지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재화를 축적하지 않고 뭐죠? 다 쓴다는 거야. 근데 그 이에 관해서 청교도인들은 그 주군의가 더 강조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더 쓰고, 그 자신이 모은 재산은 뭐죠? 축적을 한다는 거죠. 자본이 축적하고 그거를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뭐죠? 자본주의가 발전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전투적 교회를 한 것은 예전서를 수용하고 칼뱅교들이 구제의 학신과 선민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 구제의 학신과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8번. 자, 다음은 청년 가해단체의 선언 내용이다. 그 가해단체가 지향하는 옛 이탈리아 영광을 재현한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명칭을 써보고, 자, 2월 혁명 이후 이 단체의 통일운동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근데 요건 뭐와 관련된 거죠? 여기 나는 누구야? 나는 일단 마치니죠. 마치니가 세웠던 유명한 단체가 뭐죠? 청년 이탈리아당이 있어. 이 청년 이탈리아당은 뭘 추구해요? 이탈리아 통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리소지멘트라고요. 리소지멘트.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네, 리소지멘트. 자, 그러면 이제 마치니의 이제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을 좀 볼게요. 그 7페이지. 거기 이탈리아 동일운동이 아니라 통일운동. 오타네요. 7페이지. 자, 그 당시 특징이 뭐냐면 이탈리아 통일은 단순한 분열의 지향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세력을 구축하는 데 있다.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세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독일하고 이탈리아 공통점이죠.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공통적으로 누굴 배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죠?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독일. 토일생이죠. 예. 그걸 오스트리아 프랑스죠. 예.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축이라는 건 뭐냐면 세우다는 게 아니라 못아내다는 뜻이야. 못아내다. 네, 여기에서는.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역을 구축하는 데 있고,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독일하고 이탈리아 통일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구축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처음에 이상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나오죠? 현실주의자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1871년에 공통적으로 통일했어.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정세를 보면 이제 비인에 의해 사라진 왕국이나 나폴레옹 왕국, 고양륜 같은 소국 분리 상태였고,
특히 오스트리아는 비내 이외에 롬바디아와 베네치아를 영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를 배제를 할 수밖에 없죠. 완벽한 통일을 위해서는. 그리고 마치니가 그 당시 청년 이탈리아당을 세우고 이제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이제 2월 혁명이 이제 일어났죠. 2월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청년 이탈리아당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청년 이탈리아당에서는 그 당시 마치나를 수반으로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수반. 네. 수반으로 로마 공화국을 수립했다. 물론 로마 공화국은 이제 망했지만 잘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상주의 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주도권이 현실주의자 넘어가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카보르죠. 그래서 카보르는 그 당시 빅토리아 엠마누엘 2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샤르 왕국을 이제 부국강동을 하는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일 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죠. 자, 결국에는 북부 이탈리아 통일이 이제 하고 남부는 누가 통일하죠? 가니발디. 그래서 이제 원래 가니발디는 공화주의자고 그 다음에 카보르는 뭐죠? 입헌군주자죠. 근데 그 가니발디가 공화국 포기하고 나라 바쳤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남문 땅이 몇 개 있었어. 그 하나가 뭐냐면 베네치아죠. 베네치아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전쟁 과정에서 베네치아를 이제 프로이세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베네치아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불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프랑스가 그 당시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파견했었거든요, 로마에. 근데 로마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가 지죠. 보불 전쟁에서. 그래서 거기를 꿀꺽 먹게 되죠. 로마 일대를. 그러면서 1871년, 그러니까 이제 독일 통일이 1871년이죠. 보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똑같은 해에 똑같이 통일하게 돼요. 예. 그래서 통일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통일 이후의 문제는 뭐냐. 그 오스트리아의 지역에 있었던 트리에스트나 트레티노 지역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그걸 뭐냐면, 차지하게 되죠. 끝나고 나서. 특히 로마 교황청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 무술리 때 라테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바티칸 시티를 독립을 시켜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고요. 근데 이제 통일 이후에도 이제 경제적 문제 차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북부 지역은 공업지대죠. 잘 살죠. 근데 남부 지역은 이제 우리가 알는 마피아가 설치되는 아주 낙후한 농업지대야. 그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 그래서 그런지 이탈리아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관광을 하면 진짜 볼 거 없어요. 거기 보면 소매치기도 많고 지저분해. 쓰레기 잘 안 치워. 예. 그래서 얘네들이 먹고 살 만한 것은 뭐야? 부모 조상 잘 만나가지고 관광사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처럼 비치지만 북부에 가보면 어떠죠? 되게 잘 살아 얘네들요. 그래갖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독립하자. 왜 쓸데없는 세금을 남부한테 갖다 바치냐.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 통일운동 내용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탈리아 통일운동 상대적으로 독일 통일운동보다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니아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그게 나왔어요. 그 뭐냐면, 부흥적 민족주의 있죠. 네, 부흥적 민족주의와 관련된 사료가 나오지,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사료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긴 없는데, 하여튼 한번 시험 문제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 자, 다음은 극과 수업의 진행 과정이다. 길게 학생들이 대본 작성을 할 때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 방향을 두 가지로 제시해보고, 자, 니은과 디귿의 효율성을 각각 한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에 이제 들어갈 그 교사의 적절한 교수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써보시오 있는데, 자, 극과 수업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 역할의 어떤 그 전개 방식이라든지 역할을 진행할 때 어떤 이제 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관련된 보충조약 보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역할극의 이제 개념 자체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하여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행동 결정을 하는 추체험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죠? 추체험.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네, 추체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유형은 이제 연극식, 다큐멘터식, 그 다음에
그 뉴스 보도식, 시사토론식, 모의 재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연극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할 수 있고 뉴스 보도, 시사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이입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사가 감정이입을 강조하고 싶다. 애들한테 그런 것들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중에 어느 걸 할까요? 연극식. 그 다음에 애들한테 어떤 역사 판단을 하나 시킬 수 있다. 그런 거는 모의 재판이나 시사극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논쟁을 통해서 역사 판단을 집중시킨 거는 시사 토론식.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대를 풍미하는 형상들 이런 것들은 다큐멘터식.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마당극. 최근에 최순실과 관련되고 하면 뭐 어디가 좀 맞을까요? 다큐멘터식은 마당극? 마당극이 좀 더 하죠. 다큐멘터리는 좀 한번 지나간 거고.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조직 방법.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시험문제 나오는데 세 가지 조직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특징, 뭐 장단점 이렇게 이제 다 기억을 해두는데 연기자 선발 방식. 연기자 선발 방식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 뭐죠? 관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식은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똑같은 내용을 연구를 하되 배우는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각자의 입장을 뭐죠?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녹색책에 보면 만정에 나눌 때 만정의 입장, 그 다음에 최초원의 입장, 그 다음에 뭐 다른 노비의 입장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녹색책에 최초원이라고 적지 않고 최치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예, 지금은 수정됐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그렇게 적어놨어.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의 모든 형식 방법은 뭐냐면 옴니버스 방식이죠. 옴니버스 방식은 뭐냐? 동일한 주제 안에 그 관련된 내용의 작은 극들이 연극들이 3개가 4개가 이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조선 정계 평일생활이라는 주제 안에 그와 관련된 그 작은 연극 3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농민의 생활, 상인의 생활, 장인의 생활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걸로 구성됐다. 그래서 3가지 방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같은 내용을 모든 형식으로 하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목적에 따른 분류 한번 이제 분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연극 그 단계예요. 극과속 단계.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했는데 연극 준비, 연극 공연, 연극 분석 이렇게 3단계 나눌 수 있고 연극 준비에서는 이제 역학의 목표, 주제, 사람들을 설정하고 대본을 작성하고 배역 성적 무대 준비한다. 여기에는 이제 좀 눈여볼 게 연극 대본을 작성할 때 주의점인데 연극 대본을 할 때 그 예전에 이제 잘 나갔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대본을 가져와서 학생들이 그걸 하면 그 의미가 없어. 누가 대본을 직접 작성해야 되죠? 학생들이 작성해야죠. 학생들이 작성해야지만 이걸 통해 역사 사고를 하나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처럼 이제 학생들이 작성하면 되게 누가 해줘요? 교사가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원칙대로 안 돼. 누가 직접 해야지. 학생들이 직접 하고 다만 이제 교사는 이게 좀 보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역사 사실 맞지 않는데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직접 야 이거 고쳐 이렇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옆에 좋은 자 역사적 사고를 자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연극 공연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나서 그 외에 이제 연극 후 분석이 있어. 그래서 연극 분석을 통해서 역사적 주제와 인물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연극에 등장했던 역사적 인물의 행위를 통해 그 동기의 의도를 분석하거나 배경이 된 역사 사건이나 상황의 의미를 내가 토론해야 된다. 그래서 연극 분석 과정도 좀 외워두세요. 이것도 어떤 것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평가할 때 주의할 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만약에 어떤 애가 이제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럼 어떤 애는 연기를 못해도 연극 분석에서 많은데도 역사 시각 논리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면 학생한테 그 교사 학생한테 점수를 줄 때 어느 학생을 더 높게 평가하죠?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네. 연기를 잘하는 것은 물론 잘하는 거 좋죠. 그죠? 이거는 역사를 잘하는 게 아니죠. 역사를 잘하는데 목표가 있잖아. 타당성 있는 거는 후자의 평가를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 역할극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역할극과 관련된 것은 녹색 책하고 어디죠? 파란 책이 있어요. 2개 다 보세요. 그러니까 나올 가수 되게 많아. 왜냐면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딱 떨어져. 내용들이.
깍깍 떨어진다는 것은 뭐죠? 채점하기 좋은데요. 좋은데.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학생을 이 대본을 작성할 때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 방향을 써라. 뭘 쓰면 되죠?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본을 다듬고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또 질문을 통해 탐구할 내용과 대본에 들어갈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학생들의 역사의 사고를 자극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자료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뭔가 역사적 그 사실도 본쳐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질문 보면 니은과 디귿의 효용성이 각각 한 가지 말해보시오.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학생 조직 방식. 첫 번째는 연기자 선발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본이나 무대 장치, 분장 같은 연극 준비가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인 그 당시 같은 내용을 모두 명시하는 방법. 그래갖고 그 한 사건에 대한 얽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는 후속 토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후속 토론 때 그 학생들 행동. 그래서 그거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 외워두세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 또는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안내한다. 토론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생이 아니라 교사네. 이거는 교사니까 이제 아까 시면 학생이고. 그래서 이 녹색책에 있는데 토론에 능숙하지 않는 학생들의 구체적 질문을 제시해서 토론을 유도한다. 녹색책에 두 가지 내용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처럼 요거 말고도 아까 이제 얘기한 처럼 그 연구국 분석 단계에서 그 학생들의 이제 뭐냐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연극에 등장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그 동기를 분석하거나 어떤 미래 그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학생들 내용도 같이 이제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학생의 역할 이런 것도 각각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뒤에 몇 번 문제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면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고려시대 기업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당시 호적 기재의 특징을 말해보고 조선시대에 없고 고려시대에 있는 견원 형태 두 가지를 써보시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고려시대의 사회와 조선시대 특히 후기의 사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고려시대하고 조선 전기는 거의 본질적으로 같은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상은, 사회 구조상. 근데 양난을 계기로 달라졌죠. 양난을 계기로 해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변원제도나 상속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16세기, 17세기 기점으로 해갖고 이런 전후의 어떤 변화상을 물어보는 그런 뭐냐면 시험 문제가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게 동국 이상국집이니까 이교보와 관련된 내용을 아시고 이교보가 살았던 시기가 고려 중후기 때, 고려시대 때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고려시대 때의 생활풍습이나 어떤 결혼제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고려시대 풍습과 상속이 있는데 자, 결혼제도는 고려시대는 일부일처제야. 일부일처제. 그럼 조선시대는 뭘까요? 일부일처 다척제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그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 일부 다처제가 유행이 됐어요. 일부 다처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제도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고 간행상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고 유일하게 일부 다처제를 인정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네? 왕이죠, 왕실. 왕실은 이제 뭐냐면 자손을 많이 생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일부 일처제 원칙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 그리고 고려시대는 근친혼 동성혼들의 성향이 있죠. 조선시대는 그게 전혀 인정되지 않았는데 근친혼 동성혼이 있고 특히 왕실 안에서는 이런 근친혼 동성혼이 너무 심했어. 특히 근친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리사이제가 이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서여부가 솔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졌고 그다음 난기여가혼이라고 아시죠? 난기여가혼은 남자가 어디 집에 가는 거예요? 여자 집에 가.
그래서 얘가 키울 때까지 뭐야?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장소 간 다음에 데리고 오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서욱지의 풍습을 거의 연결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뭐죠? 장가 가는 거죠. 장인 집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처와 부와 처가가 혼재돼 있고, 그리고 처가의 노부모 봉양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이제 보죠. 그래서 외손 봉사도 가능하다. 외손 봉사는 뭐예요?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제사도 지내요. 예, 이런 것들. 요런 데에서는 처벌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이제 뭐냐면, 그, 아내 집에 살아. 근데 이제, 예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예쁜 여자를 내 처분 삼아가지고, 같이 살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구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고조사회가 조선사회처럼 처벌을 줄 수 없는 구조가 여기에 나온 거죠. 네, 대단한 권력자 아닌 이상은 처벌 줄 수 없는 구조죠. 자, 상장제도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교적 구분에 따라서 시행했지만 실제 민간에서는 뭘 했다? 토착신앙과 불교의 정통을 이제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상속을 보면 이 당시에 가정 내에서 여자의 지위가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도 뭐나 군분상속의 원칙이에요. 다만 요거는 수조권일 경우에는 배타적 상속이에요. 뭐만 가능한? 소유권만 가능. 수조권은 뭐죠? 한 사람만 갖는 거잖아요. 네, 직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적장자 우선이에요. 장자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존중 내용을 보면 자, 남편 사망 시 부인이 재산 분배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 호적기재 시 호처에 그 부조, 중조, 외조를 똑같이 기록하고 사주를 같이 기록하죠. 여성의 호조도 가능하고 호적의 남녀를 등재할 때 태어난 순서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 여성의 재가도 허용해준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의 가족제는 부계 중심이 이루어졌으나 모계와 척을 동시에 강조해요.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군분상속. 남녀 군분상속 똑같이 뭐죠? 윤회봉사. 제사도 같이 지내도 돌아가서 또 외송봉사도 가능하다. 이런 것. 결혼 후에 여성의 재산권 행사하고. 근데 이거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까지 계속 가죠? 조선 전기까지. 16세기까지. 근데 17세기 이후에는 완전히 뭐야? 바뀌죠. 예. 그래서 16세기하고 전에 이제 사회풍습하고 결혼풍습하고 17세기 이후에 결혼풍습과 사회풍습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옛적에 멋멋은 부인이 사위에 가는 곳으로 부인의 집에 도움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사위에 갔다는 건 부인이 누구 집에 간다는 거예요. 사위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 이건 뭐죠? 친형이죠. 친형. 예. 그래서 고려시대는 남기 여가온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옛적이라죠. 물론 옛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적이 아니라 뭐죠? 중국의 풍습이야. 예.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죠? 친형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성리학적 이념에 또 합리화시키죠. 왜냐면 여자가 아래고 그 남자는 위죠. 그러니까 아내가 위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런 식의 친형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친형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언제 때죠? 조선 후기 때. 16세기까지는 일부 실시했고 17세기 때 확대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친형은 중국식 친형 제도는 달라요. 중국식 친형 제도는 그 여자가 가서 남자 집에 가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에 앉아 사는 거잖아요. 네, 남자 집에 시댁집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식 그 친형은 반친형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 일단은 여자 집에 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죠? 결혼식을 해. 그래서 하루 이틀 좀 자.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가는 거야. 약간 좀 달라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관련된 그러니까 장모와 장인의 은혜가 친부모와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구체 사례를 이제 써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냥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방간이 과거 급제자를 축하한 자리에 급제자 부모가 없으면 장인 장모를 가깝게 여겼고 예도 기간은 1년으로 중국보다 길었고요. 장인 장모가 죽었을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쭉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 그러니까 장인이 관련된 역적 사건일 경우에는 뭐냐면 사위도 연결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계 척에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고려시대 이혼 사유가 왜 많냐면
자기가 이제 부인이 있어. 근데 부인이 그 척의 쪽이 뭐냐면 장인이 뭔가 반역 사건에 연루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혼을 해야지. 그래서 버림받는 여자들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척애가 관계. 근데 조선시대는 그 척애하고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되거든. 척애는 이제 뭐냐면 딸은 뭐죠? 출가 외인이었고 그 집안이 벗어난 거잖아. 부귀 중심 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 호적 기지의 특징을 말해보고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죠. 호적 기지의 특징은 이제 뭐죠? 여성도 호주가 될 수가 있고 호적에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하여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호적 기지의 특징이라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비교해갖고 조선 그 시대 그 조선 후기 때 비교해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조선시대에 없고 고려시대에만 있는 결혼 형태 두 가지. 그럼 이걸 쓰면 이제 결혼 형태는 형태를 얘기한 거죠. 지금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근친혼도 있고 동선혼도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유교가 이제 성리학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조선 전기 때 없어져 이거는요. 네, 근친혼하고 동선혼 같은 것들인데 특히 이제 왕실 같은 경우에는 이 근친혼이 되게 많았어요. 근친혼.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왕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조선 초기 그 고려 초기 때는 모르겠지만 왕자는 이제 외부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어. 근데 왕시성을 가지고 여자 공주나 이런 그 뭐냐면 종신 안에 있는 여자들은 안에서만 결혼해야 돼. 같은 사람끼리 왕시성까지. 밖하고 결혼은 안 돼. 아주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자기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왕시 재산 빠져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랬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뭐 삼촌, 사촌 이런 사람들 막 결혼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1번 문제 볼게요. 그 11번째 문제 보면 개서주의 의미를 써보고 이제 이은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고조사와 고조사 저조의 공통점을 두 가지 제시해보고 왕권과 신권 강화 입장에서 두 사세의 차이점을 써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가 이제 내용을 발췌했냐면 고조사와 그 고조사 저조 잘 나온 게 그 한국사 특강이죠. 구특강에 있는 내용들 좀 만든 거야. 그래서 고조사를 이제 그 만들 때 고조사와 고조사 저조를 만들 때 그 전에 그 누가 한 번 또 만들었죠? 정도전이 고조국사를 만들었어. 고조국사. 네. 근데 정도전 고조국사는 폐기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고 다만 이제 후대에 이제 그 정도전 고조국사를 비판한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유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정도전 고조국사를 폐지시키고 나서 폐기시키고 새롭게 고조사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때 논쟁점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논쟁점이 뭐냐면 기전체를 할 것이냐, 편년체를 할 것이냐. 결국에는 어느 걸로 했죠? 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전체를 했고, 그 고조사 저조는 편년체를 했죠. 예, 요런 게 논쟁점이고, 두 번째 이제 논쟁점은 이제 뭐냐면, 그 개서주의를 할 것이냐, 직서주의를 할 것이냐. 직서주의는 뭐죠? 그 당시 썼던 호칭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대로 쓰는 거야. 뭐 황제, 폐하 그런 것들 다 쓰고, 뭐 황제가 아니고 폐하, 이런 것들을 쓰고. 근데 이제 개서주의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고치는 거야. 고쳐 쓰는 거다. 근데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다가 세종이 어떻게 판결했냐? 이것은 직서주의를 해라. 직서주의. 왜냐하면 그 직서주의를 해야지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을 정확히 서술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후대 사람들이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직서주의는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쟁점이 뭐냐면 고조국사에 있는 이제 인물평가의 문제점이야. 고조국사는 누가 썼죠? 정도전이 썼죠. 근데 정도전이 고조국사를 쓰면서 어떤 식으로 썼냐면 자기와 가까운 인물들은 되게 높게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까버린 거야.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 논쟁.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공평하자.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조사를 만들었고요. 고조사 저조는 뭐죠? 저조는 뭐야, 저조는? 네? 요약본이죠? 근데 고조사에 없는 내용이 고조사 저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사 저조는 그 앞에 있는 고조사를 요약했던 게 아니죠. 어떤 걸 요약한 거죠?
앞에 했던 고려 국사를 요약한 걸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왕 중심이지만 고려사 전효는 그 정도의 고려 국사를 요약을 했기 때문에 뭐죠? 신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좀 차이가 있다.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이제 10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적어놨거든요. 거기 잠깐 볼게요. 자, 고려사 구성도 외워두셔야겠죠? 그거 왜 외우냐면 고려사는 기전체죠. 우리나라 기전체는 뭐가 있죠? 일단 삼국사기, 그 다음에 고려사, 그 다음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 해동역사, 발해고 이런 것도 다 기전체예요. 근데 이제 고려사에서는 세가, 지, 연표, 열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왜 세가 나갈까요? 우리는 자칭 제후국이잖아. 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해와 삼국사에서 예전 나왔죠. 뭐가 있죠? 세가는 없고 여기에 뭐가 있죠? 봉기가 있죠. 봉기. 예.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저희 공통점, 직설주의, 기충문의 인식, 왕들 패도가 공전되어 있고, 그 다음 4대론적 명분론이 내포되어 있는데, 거기 아까 전에 두 가지 딱 들려면 뭐가 있어요? 일단 세가 사용, 세가, 봉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년치원법. 이 유년치원법은 반대가 뭐죠? 일단 홍련 칭호법이죠. 근데 이 반대가 이제 유년칭호법인데, 그래서 홍련칭호법은 또 직위년칭호법, 그 다음에 유월칭호법이다. 유월칭호법. 그래서 왕은 이제 뭐냐면 그 직위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인데, 삼국사기는 홍련칭호법을 선택했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고려사는 유년칭호법, 고려사 조선은 이게 이제 큰 차이인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사대관계를 나타났다고 보고 있어요. 홍련칭호법, 그러니까 유월칭호법은 그 위에 고유한 칭호법이야. 예를 들어갖고 왕이 900년도에 죽었어. 900년 3월달에 A왕이. 그러면 A왕의 즉위는 900년 3월까지예요. 3월까지. 그러면 B왕은 이제 얘가 뭐 3월 29일에 즉위했다면 3월 30일까지는 A왕의 그 즉위고, 즉위 그 통치 연도고, 그 다음에 이 왕은 건너뛰어서 한 달 건너뛰어갖고 900년 4월 달에 이제 뭐냐 이게 1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900년 안에 그 전의 왕의 그 마지막 연도와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왕의 1년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뭐죠? 홍련칭호법이에요. 요때 흥이라는 건 누가 죽었을 때 흥이 내가 붙여요. 왕이 죽을 때 흥이라고 붙이고, 제가 황제가 죽을 때는 궁이라고 붙이는 거죠. 궁련칭호법. 예. 자, 하여튼 요게 이제 있고, 이거 우리나라 고유의 뭐냐면 칭호법이에요. 근데 유년칭호법은 뭐냐? 유라는 뛰어넘다는 거죠. 해를 뛰어넘는 거야. 예. 중국에서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그 천하는 누가 통치하죠? 황제가 통치하죠. 황제가 한 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해가 1년 2월 정삭을 결정해서 한 해를 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한 해를 주관하는 그 해에서는 해가 황제가 2명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1000명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900년에 죽었다고 해도 900년 죽어서 3월달에 죽고 900년 4월달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고 해도 이게 이 900년은 누구야? 전왕의 그 뭐냐면 즉위 기간이에요. 즉위간.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왕은 901년부터 즉위. 그래서 후왕 B1년, B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유년칭호법이야. 그러면 이게 왜 사대주의를 뜻하냐? 예전에는 삼국사기는 우리의 칭호법을 계속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뭐죠? 중국식 칭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련칭호법은 뭐냐면 황제의 칭호법이고 유년칭호법은 제후의 칭호법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말도 안 되겠어요? 이게 황제 칭호법은 말도 홍련칭호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황제가 흥해요? 붕이잖아. 궁련칭호법이 되지.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황제가 죽을 땐 붕. 제후와 왕이 죽을 땐 흥. 이렇게 이제 칠하잖아요. 그리고 좀 높은 관리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송시호, 졸기천, 졸.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죽는 칭호도 달라.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고려사 조선의 차이점. 고려사는 기전체, 고려사 조선은 편년체. 그리고 고려사 군주 입장.
그 다음에 고유사 전호는 이제 뭐냐면 신하들 입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빠졌네. 왜냐 고유사 전호는 고유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어디를 요약했다? 고유 국사를 요약했다. 여기 추정하고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조사와 고조사 전호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고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개서주의 있죠? 그래서 개서주의는 과거 역사를 사용했더라도 사대 명분과 도덕 윤리와 맞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개서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죠? 직서주의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니은 고조사는 하늘에 대한 제사와 중국과 같은 대등한 소각, 토속신화, 잡사 등을 정리히 수록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조선시대 때 하늘의 제사를 진행이 지냈지만 조선 초기 때만 잠깐 보이고 거의 안 지냈죠? 왜 그러죠? 하늘의 제사는 누가만 지낼 수 있어요? 황제만 지낼 수 있죠. 이런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뺄 수 있는데 그걸 기록했다는 것은 고유한 제도와 문물을 비천을 생각하면서도 민족의식 측면에서 인정해서 기층문화를 민족문화의 개성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점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설명한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조사와 고조사전의 그 공통적 차이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고조사는 어느 체제에 영향을 받았냐면 원사에 영향을 받았어. 원사 체제. 예, 예. 왜 원사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명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그 전에 뭘 만들었죠? 원사를 만들었죠. 원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원사잖아요. 그래서 원사 체제를 영향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학사 관련된 문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한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구특강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고 신특강도 좀 약간 자세히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특강하고 신특강이 아니라 신푸셈 많이 정했네. 구특강하고 신푸셈에 있는 내용들 좀 보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자, 11번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그 군역법과 관련된 군역법. 네. 그래서 이 군역법인데, 군역법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군역제도 변천 과정 있죠? 이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군역법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군역법은 언제 때 실시한 제도죠? 영조 때 실시한 제도죠? 네. 그래서 1년에 2필, 1년에 1필로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이제 군역법인데,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충적으로 보고 이제 파악할게요. 11페이지. 자, 군역법에 이제 그 군역의 배경 보면 이제 통일적인 징수체계 미흡. 그 다음에 군조의 미정비로 2중 3중을 걷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숙종 때부터 양역회담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양역 이정청을 이제 뒀고요. 그때 이제 실시한 법이 이제 뭐냐면 이정법 아시죠? 이정법 숙종 때. 이정법은 뭐예요? 마을 단위로 군역을 걷는 제도잖아요? 네,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정법이 실시했는데, 이거를 이제 되게 의미를 두신 분이 있는데, 실제 이정법은 잠깐 실시했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 이제 실시를 한 거죠. 예. 이정법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규정 외에 걷는 사목석들을 이제 뭐냐면, 폐기시키고, 족징의 임진 같은 이제 간행들을 제도화시킨다고 해갖고, 좀 더 뜯어내는 법이야.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정법을 폐지시키고 영조 때 만든 법이 뭐죠? 군역법이에요. 네, 군역법. 자, 그래서 이제 이 군역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양역범통론이라는 개념,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양역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소병통론하고 대병통론 있죠. 소병통론 그 신분제나 이런 것들 그대로 둔 채 개선만 하자. 그 다음에 대병통은 뭐죠? 아예 지주전호제나 신분제를 다 폐지시키고 그대로 원칙대로 하자. 그러니까 모든 양인들이 군역을 즐거운시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소병통이 있는데 대병통 중에 어느 걸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했죠? 소병통을 했죠. 특히 이제 간포동 같은 것들이 기본 깔고 그 외에 이제 뭐냐면 일본 대병통 내용을 이제 뭐냐면 그 실시를 했는데 대병통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호포론은 군포징수를 호단위로 징수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영조 때 그게 좀 막 호포론 등장을 하니까 양반들이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나와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도 일반 평민으로 태어났으면 양반 태어났으면 당연히 포를 내는 건데 군포를 내겠다. 근데 너희들 왜 반대냐? 근데 양반들이 하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고 언제 실시했어요? 대원군 때 실시했죠. 이거는요. 그다음 결포론 군포를 폐지하고 토지에 그 부가세를 하자 결전징수 이제 연결되고요.
그다음 유포도는 이게 이제 선모공간포하고 연결되는데 양반층도 아니면서 양반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선모공간포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군역법이 실시하고 나는데 부족한 세원을 그런 결전징수나 선모공간포를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그 양반도 아니면 양반 행사하면서 뭐죠? 군역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선모군간이라는 칭호를 줘요. 일종의 벗을 주고 대신에 이들을 뭐죠? 1년에 몇 번씩 군역을 동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런 것들 이제 선모공학부와 관련된 거고요. 구전도는 이제 그 전화로 지급하자 도루도 그 다음에 농병일치론, 공정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그 1년에 2필로 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로 운영했다. 이 군역총제라고 하는데 총액제는 여러분들 총액제는 보통 이제 그 조선 후기만 연상시잖아요. 근데 고려 후기 때부터 총액제 실시했어요. 네, 고려 후기 때부터 군역에 관련돼서는 총액제 조선 전기 때 있고 고려 후기 때는 이미 거의 실시했어. 그래서 이때 이제 총액제는 뭐냐 전국 단위 총액제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도 단위로 할당하면 도 단위에서 또 군 단위로 할당해. 근데 지역 사정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더 심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총액제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9년 단위로 이제 할당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9년 단위 총액제 실시하기 전에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영주 때 양형실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에 들어갈 말이 그 양형실총인데 양형은 뭐냐? 양형실총 책은 뭐냐? 양역자원을 실제 총수를 파악하는 책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대개 양형실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군 단위로 양역의 총수를 적어요. 그래서 뭐 양평군은 뭐 4,000명 있다. 양역이. 그 다음에 가평군은 5,000명 있다. 이런 식으로 군 단위 쭉 이렇게 편성을 해요. 물론 이게 실총이다 해도 실제 거기 양역자원들은 좀 폭넓게 잡은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양평군에도 5,000명이 있다. 군의 양평군의 그 총 자원이. 그러면 군수가 이 5,000명의 이제 그 뭐냐면 그 피는 몇 피를 받아야죠? 5,000피를 받아야 되죠? 여기 규정에 보면. 근데 5,000피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5,000필 안에서 뭐 중앙에 보내는 것이 2,000필이다. 2,000필이면 2,000필 일단 빼놓고 요 3,000필 안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군수가 보니까 우리 저기 군의 인구가 양역이 별로 없다. 성인 남자가 없다. 그럼 3,000필 안에서 뭐 1,000필만 거둘 수 있는 거고 2,000필만 거둘 수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사정 고조해서 이제 실시한 것이 뭐냐? 군총제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조언을 실시했는데 그 와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온 그 관리들이 2,000필을 거둬야 되는데 지역사정 1,000필 거는데 2,000필, 3,000필 더 거두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군총제 그 전국 단위의 어떤 총액제 그 문제점 없애려고 이제 이런 지역 단위 총액제를 실시했지만 실제로 이런 총액제의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지역 단위 총액제를 실시하기 전에 그 기반 작업으로서 만든 그 책이 뭐다? 영조 때 양역실총이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줄진 길게 그 조치 중에 자유 비유와 관련된 사료가 관련된 내용을 써보고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비유와 관련된 이게 사료는 뭐냐 그 이들은 문관도 아니고 무관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얘는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이 사람 한량이라고 또 한량. 그 당시에는 물론 예전에 이제 한량이라는 거는 한량 풍간집에서 나왔지만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 티를 내는 그런 사람을 한량이라고 이제 했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도 한량하면 뭐예요?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죠. 그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지칭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자 하여튼 요때 이제 이들을 어떻게 면제받을까? 군역법 이전에 양반 신분이면서 경제를 바탕으로 수령의 항리와 결탁에서 항쪽에서 사대부 행세를 하면서 군역에 피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군역폐단 배경. 그래서 군역법 실시에 군역의 폐단이 계속 남았던 이유가 이제 뭐냐. 그게 뭐냐면 국가는 군역법 시행하기 전에 재정 수입을 강화해서 양인의 수를 미리 늘려잡았다. 아까 제가 말했던 양육실총 만들 때 실질적으로 실총소보다는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가져간 분 빼놓고 요 나머지 분들을 이제 지역 단위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 단위에 이제 분들 더 걷는 거죠. 와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1,000명만 필요한데 뭐 2,000명, 3,000명 걷어가지고 2,000명, 3,000명 분은 누가 먹는 거야? 자기가 먹는 거야. 뭐 미르재단처럼 이렇게 해갖고 국가정치 만들어 놓고는 좀 쓰고 나머지 띵겨 먹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주들이 자신의 부담할 결작을 누구한테 전가했죠? 소작인에게 전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재원을 빼앗긴 지방관청은 무명장세 실시에 부족한 재원을 또 채우려 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국가 세금 들어가다 보니까 군역자금에 많이 했죠. 그럼 나머지 분은 또 지방에서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지방 재원을 위해서 무명잡세 많이 만들어갖고 끊겨 먹고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학사에 있는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해볼게요. 13번. 자, 이 13번 관련된 것은 자주 출제가 나오는 뭐와 관련된 거죠? 왕망의 개혁이에요. 네. 그래서 2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그 왕망의 개혁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망의 이제 그 간제 개혁 있죠. 간제 개혁은 복고적 성격이 있죠. 주대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그 간직들을 이제 뭐냐면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누굴 그 견제하기 위한 거죠?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들이죠. 그래서 왕전제, 정전제 모델로 왕전제를 이제 했는데 그 왕전제 내용 외워주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니까 매매하는 걸 금지하고 한 집안의 남자가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일정만 소유하게 되고 나머지는 신책이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 분배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통제정책. 자, 상호통제정책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제정책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균제도나 육간. 그래서 오균조제는 이제 경제를 감시하고 대여 업무를 담당하고 물가 조절한 군수법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전매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육간이죠. 네. 그래갖고 영, 철, 주, 금융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장하고, 사대제도 예전에 한번 그 기초에 나왔던 거 이거 뭐야? 오늘날 햇살론처럼 뭐예요? 정부가 저금리를 빌려주는 거야. 이런 것들. 자, 화폐제도는 성공하지 못했죠. 계속 화폐가 바뀌니까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노미매매 금지 뭐 이런 것들, 외교 파탄. 결국에는 시대 역행적인 어떤 개혁 때문에 사회경제 혼란만 초래했고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호주의 반발로 멸망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경제 개혁 관련된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13번에 들어갈 것은 뭐에 들어가죠? 왕전제죠. 왕전제. 또 왕전제 내용 외워두시죠.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나에 들어갈 화폐는 뭐죠? 여기 보면 왕망의 대소의 변화에 관시 어렵고 또 자주 바뀌어 믿을 수 없게 되자. 이거 고쳐야 되겠네. 예. 믿을 수 없게 되자 원래 뭘로 물건 매매했다? 오수전으로 매매했다. 그러니까 예전 화폐가 더 가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간제도. 육간제도는 정부에서 소금, 철, 술, 화폐, 주조 등의 사업을 독점하고 이름난 산택에서 산림수택에서 생산세를 징수한 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제도 명칭은 오균제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육간 오균. 그래서 이제 예전 한무제 정책들이 계승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 왕망의 경제정책은 유교식 그 경제정책이 아니라 어디의 경제정책을 보시면 돼요? 법가식 경제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법가의 경제정책은 계속 이어가죠. 처음에는 뭐야? 상황에 연결되고, 상황에서 무제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왕망으로 연결되고, 성나라 때 누가 했죠? 왕성의 개혁정책, 법가적인 어떤 개혁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 클레이스텐네스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은 BC 6세기 때 아테네 행정구역과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다. 자, 이 개혁을 추진한 정치가를 써보고 이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개혁의 총락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을 쓰고 500인의 구성을 이 행정구역 개편 내용과 연결시켜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굳이 뭐 이거 딱 봐도 그냥 알겠죠? 네, 이미 이제 단서가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클레이스텐네스 개혁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예. 항상 이제 아테네 정치사 나오면 아테네 관련된 문제 나오면 아테네 정치사 그리스 관련된 문제 나오면 그래갖고 자주 나오는 파트가 3명 있죠. 솔론, 클레이스텐네스, 페리클라스. 네. 솔론, 클레이스텐네스, 페리클라스 3명은 갈라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러면 자 1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3페이지는 이제
그 클레이스텐네스 개혁이 있는데 개혁의 목적 있죠. 그래서 혈연적, 지연적 유대나 경제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전 시민들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방향이 있죠. 도평 추방제, 그 다음에 부족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그 500인회를 구성하고, 자, 부족제 개편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데모스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데모스를 크게 이제 세 개 또 중간 단위 행정구역을 만들고 중간 단위 행정구역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명 이제 그러니까 한 명씩 뽑아서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그 뭐냐면 맞아요. 데모스가 이제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데모스를 여러 개 뽑아가지고 중간 단위의 행정구역을 만들죠. 네. 그리고 중간 단위 행정구역에서 또 뽑아가지고 뭐냐면 한 개의 행정구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트리푸스는 각각의 밀집된 지역에서 만든 그 행정구역이 아니라 뭐죠? 떨어져 있는 행정구역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부족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거죠. 행정적인 어떤 그거다. 그래서 이제 요때 기본 단위는 뭐다? 데모스예요. 데모스. 네. 그래서 데모스의 정치 뭐죠? 데모크라시가 여기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개 행정구역이 만들어진데 10개 행정구역에서 각각 몇 명을 착취하죠? 50명을 착취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뭐죠? 500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400인회가 있었잖아. 소련 때. 400인은 뭐야? 4개 부족에서 100명씩 착취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행정적인 부족에서 10명씩 착취해갖고 그 50명씩 착취해서 500인회를 구성을 하게 되죠. 예. 그래갖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 예전에 부족 단위에서 이제 400명씩 하는 것은 뭐냐면 각 부족에 있는 귀족들 있죠. 부유한 사람의 영향력이 뭐냐면 강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체 이익보다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죠? 귀족들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 500인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제 그 부족을 단위로 해갖고 50명씩 착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 그 귀족의 영향을 차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할 때, 500인 회의를 할 때 누구의 이제 이익을 앞서요? 귀족의 이익이 아니라 전 계층의 이익. 그리고 아테네 폴리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사적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적의 이익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 이제 오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민주주의 기반을 줬지만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 민주주의를 했지만 뭐죠? 민주주의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빈민들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다? 페르디크라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개혁가의 추진은 그 클레이스텐네스. 목적은 종교의 허연적, 지연적 특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본 행정단위가 뭐죠? 데모스. 500인의 구성. 그래서 기본 행정구역의 주민수에 비에 따라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후보자로부터 추천에 의해서 행정적 구족마다 50명씩 선출해서 500인을 구성한다. 뒤에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여기에서 이제 트리푸스에서 그 50명씩 착취해서 500인을 구성한다. 트리푸스라는 것은 부족으로 해석되지만 그리스나 로마 시대 트리푸스는 뭐다? 행정적인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로마도 있어요. 트리푸스에 있잖아요. 이때 트리푸스에는 그 뭐냐면 그 정통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현안적 부족이 아니라 뭐죠? 행정적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있고, 자, 보너스 문제 이제 풀어보죠. 보너스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19세기 때, 뭘 폐지시켰죠? 공물법 폐지시켰죠? 공물 폐지와 관련된 거야. 그럼 공물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자, 기록에 보면 공물법과 관련된 건 이미 알리자스 여왕 때부터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물법을 다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 교과서나 통론에 나오는 공물법은 어디만 하냐면 19세기 초반 때 공물법이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왜 제정됐냐면, 나폴레옹 전쟁 때하고 거슬려요.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대륙 공세력을 통해서 이제 해외로부터 문자가 잘 안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농산물이 어떻게 해요? 튀게 되죠. 그러면 지주들이 그때 막대한 이득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폴레옹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 이제 무역이 다 이제 뭐냐면 개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값싼 이제 뭐냐면 농산물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이제 그 값싼 농산물 들으니까 영국의 밀값,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주들이 손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지주들이 구성된 의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정한 그 밀값,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까지 수입을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오를 때까지 계속.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물법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그 뭐냐면 가격 변동에 따라서 관세 부과를 좀 달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곡물가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좀 낮춰야 될 거예요. 관세를 약간 낮추고, 곡물가가 뭐냐면 그 낮을 경우에는 뭐죠? 관세를 높여가지고 외국의 어떤 곡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지만 뭐 전후나 새로운 곡물법이나 구공법이나 결국에 손해보는 계층들은 어떤 계층들일까요? 산업자본가와 노동자들이죠. 특히 산업자본가는 큰 타격을 받아. 왜냐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때 적어도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줘야 돼요. 근데 곡물이 가격이 비싸면 임금 또한 어떻게 돼? 비싸지죠. 임금 많이 줘야 되잖아. 이건 비싸진 게 아니라 임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곡물을 고가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임금에 압박을 주고 결국에 공업자품의 가격 상승을 높여주는 부작용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산업자본가들 중심으로 해갖고 뭘 이제 조직시키냐면 반공무법 동맹을 이제 조직을 해요. 그래서 요 반공무법 동맹의 선언서야 그냥. 근데 이제 지주로 구성된 그 의회에서는 들어주지 못했어. 안 들어주죠. 근데 언제 들어주냐? 일자 그 선거법 개정 이후에 산업자본가들이 뭐죠? 선거권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대표를 이제 파견함으로써 이들이 대표회에서 뭐죠? 이게 폐지되겠죠. 공무법 폐지되고 나서 이 공무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호관세들이 폐지가 돼요. 네, 연단. 이건 또 영국의 자유주의의 또 승리이기도 하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경제 배경,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이제 답안지 보고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 보니까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니라 A. 전공 A 끝났고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 네, 불러주세요.